이익집단정치 이론, 국가중심이론, 신제도주의.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공부 채널 사회복지인사이트입니다. 이번 시간엔 이익집단정치 이론, 국가중심이론, 그리고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그럼 제일 먼저 이익집단정치 이론을 살펴볼까요? 이익집단정치 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은 이러한 이익집단 간의 치열한 경쟁과 국가의 중재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 집단이 있어요. 이론의 장점으로는 복지국가 발전을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초점을 둔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한계로는 이론이 다원화된 민주주의 국가에만 적용 가능하고, 선거정치에 의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중심 이론은 어떤 것일까요? 국가중심 이론은 사회복지공급자로서의 적극적 국가 역할을 강조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가는 하나의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각기 다른 국가의 성격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결과물은 다르지만 결국 국가는 어떤 형태로든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의 모든 행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국가중심이론에서 중요한 국가의 자율성이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가 사회의 여러 행위자와 정책에 대한 교섭 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중앙집권적이고 조합주의적 정부 형태 혹은 차지할 수 있는 예산을 팽창시키려는 경향이 큰 정부가 복지국가 확대를 추구하는데, 충직하고 숙련된 관료와 풍부한 재정자원은 국가 권력의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겠지요. 국가중심이론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변수로 강조합니다. 단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 속에 국가를 편입시킴으로써 이익집단이론의 설명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은 선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전문 지식과 선택은 과거의 정책 결정 경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재와 미래를 위한 선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제도주의를 살펴볼 거예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행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행위자들의 권력관계를 구조화시키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가중심적 이론 적용은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발전과 연계되어 있는데,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 자체보다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제약하고 규율하는 제도의 영향력과 관계적 측면에 관심을 두어요. 개별 행위자의 선호나 이익은 제도적 맥락에서 형성되는데, 이전 제도가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고 정치경제적 집행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정책 형성과 발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역사적 맥락도 중요하지만, 맥락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전 제도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만 하는 제도의 역할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제도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약합니다. 또한 정치경제적 행위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전략을 결정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제도가 정치경제적 행위자들 간의 권력 배분에 영향을 줌으로써 정책 결과에 대한 행위자들의 영향력을 좌우해요. 결국 제도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 혹은 선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신제도주의에서는 국가가 가지는 행위자라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국가 간 교제는 사회정책 같은 공적 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기구의 확장, 승진 기회의 증가, 신분의 개선 등 구성원의 지위 향상을 추구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신만의 독특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적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를 통제하고 지지자들을 동원하며 동시에 반대 집단의 자원과 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신제도주의의 의미는 인간 행동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넘어서 거시적인 국가와 제도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안 이론으로 각국의 역사적 조건에 따라서 상이한 발전 모델을 형성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지위도 점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는데요. 먼저 핵심 개념에 대한 측정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국가 자율성에 대한 조작화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고, 측정 도구의 타당성 한계가 있으므로 대체로 한 나라에 대한 역사적 사례 연구나 둘에서 세 개의 국가 간의 역사적 비교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국가 간의 비교 연구는 특정 정부 혹은 국가 형태가 복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비교에 치중하고 있을 뿐, 왜 특정 국가가 특정 방향을 선호했는지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국가와 정부의 가부장적 성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역사적 복지국가는 젠더 문제를 무시하면서 부르주아 남성 중심의 국가로 발전해왔다는 비판이 있어요.
실제로 복지국가는 오랜 시간 유급 노동에서 배제된 여성의 문제를 사적인 것으로 취급해왔으며 동등한 시민권에 배제하여 권리적 성격의 수급 자격을 박탈하고 단지 재생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족 내 비독립적 구성원으로 취급해왔는데 복지국가의 이러한 성격은 여성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가부장적 정책 설계자의 의도와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익집단 정치 이론, 국가중심 이론, 신제도주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로써 사회정책 발달 이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복지국가 유형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게으름 피우고 싶은 사회복지 인사이트 주인장을 일하게 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